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2. 저는 MC 윤주화입니다. 카넥스 출장으로 2달 만에 뵙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밀톡 시즌2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무기체계의 역사와 또 과학적인 배경을 개발진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들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바로 미사일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유도 기능을 더한 로켓, 정확성과 파괴력에서 상대를 가장 압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작가님은 이 미사일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려 시대에 네. 주화라고 하는 로켓 무기입니다. 제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이렇게 마지막에 화려하게 피날레로 다루는 것이 정말 맞다. 네. 고려에 주화가 있었다면 MBC에는 윤주화가 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뭐 마산의 미사일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지난 총과 포편에 출연하셔서 맹활약하신 그 무기 백과사전 홍희범 플래툰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K 유도 무기 가운데 유명한 게 궁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 궁 시리즈 개발에 참여하신 두 분,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군 개발 사업팀장을 맡았고 현재는 LIG 넥스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공 한국형 탐색기를 맡았고 현재는 천공 투수출을 맡고 있는 LIG 넥스원의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미사일 개발의 뒷이야기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현대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비대칭 무기 미사일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미사일 편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우선 비궁은 유도 로켓, 또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 천궁은 지대공 유도 무기, 미사일 요격 체계 등등 굉장히 다른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도 무기, 미사일, 로켓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로켓이 좀 더 넓은 범위고 미사일은 그 로켓 중에서 군사용으로 공격 용도로 사용하면서 날아갈 때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를 찾아가서 맞출 수 있는 게 미사일이다라는 식으로 좀 좁혀서 부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예외가 나온 게 로켓 용도로 옛날에 로켓 부르던 무기에다가 약간 방향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붙여가지고 그걸 약간 유도 로켓이라는 이름으로 좀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도 로켓은 옛날식으로 부르던 거에 따지면 약간 미사일에 사실 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미사일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 엔진 같은 엔진을 붙이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의 그 기본적인 엔진 원리를 사용하지가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항 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건 로켓은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예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외가 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좀 작고 약간 싸게 사용할 수 있으면 로켓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크고 약간 비싸고 좀 정밀한 게 강조가 돼 있고 기능과 어떤 위력에 많이 강조가 돼 있으면 좀 약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미사일이라는 말 자체도 좀 파고들어야 되는 게 원래 미사일의 뜻은 투사체 내진 발사체 그 전반을 아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돌을 하나 던졌다. 네. 그것도 사전적 의미에서 미사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건 굉장히 학술적인 표현이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유도탄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목표까지 지가 방향을 바꿔서 날아가주는 그런 무기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라고 하다가 왜냐면 이건 가이디드 미사일이라고 부르요. 쉽게 얘기해서 유도되는 비행체다. 그러면은 이 복잡한 걸 다 하나로 싸잡아가지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시간이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유도탄 이퀄 미사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사일이라고 로켓 이런 거의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는 아직까지 약간은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좀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비궁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4 림팩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언론에 많이 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비궁이 미국의 FCT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것도 6발 모두 명중하면서 통과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일에 굉장히 파도가 높았다고 하던데 당시 환경이 어땠습니까? 일단 표적은 이동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선박을 3척을 준비했고요. 비공탄을 6발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비공 발사가 탑재된 무인 수상정 한 척하고 표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인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자산들을 전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의 천자공함이 이제 지원이 됐고요. 표적이 막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2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표적이 거의 천장에 부실 정도가 돼가지고 3번째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개의 표적만 가지고 6발을 쏘다 보니까 앞에 5발이 다 표적을 맞아가지고 6번째 쏠 때는 표적에 이제 곱고 잔해만 남은 상태가 돼가지고 한 2m 정도 되는 잔해를 이제 맞췄습니다. 근데 시험하는 동안에는 이제 시험 전체적인 진행되는 거를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제 중계 방송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계를 보고 있던 분들도 다 놀랬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주식 사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카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에도 비슷한 형태의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로켓이 유도된다는 개념에 유도 로켓이 있긴 있어요. APKWS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문제가 있다면 한계가 있는 게 비군 같은 경우는 능동 유도 쉽게 해서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인데 APKWS 같은 경우는 표적에 레이저를 쏴줘야 돼요. 한 번에 하나의 표적에밖에 레이저를 쏠 수가 없잖아요. 레이저다 보니까 기후라든지 뭐 바다의 상태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요즘은 사실 소형 어떤 그 해상 위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미 2000년에 그 자폭 보트 때문에 격침된 적이 있어. 격침될 뻔한 적이 있어 진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소형 수상 자폭 드론이 지금 뭐 거의 러시아 해군을 크림반도에서 몰아내다시피 할 정도로 타격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도 이제 이런 소형 드론의 어떤 벌떼 공격, 군집 공격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사일, 전통적인 미사일은 워낙 고가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함부로 대량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 로켓을 쓰기 시작한 건데 원래 미 해군하고 공군이 히드라라고 하는 70mm 구경의 로켓이 있거든요. 그건 무유도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쏘고 나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는 공격 헬기에도 38발 정도를 달고 몇 발은 맞겠지 내지는 어떤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쏘는 건데 무게가 10에서 11kg 정도고 구경은 70mm라 위력은 좀 약하지만 대신에 부피가 작고 또 워낙 많이 생산됐던 물건이라 로켓 단가가 상당히 미사일에 비해서 싸요. 그러면은 이거에 저렴한 유도 장치를 달아서 어떤 유도 무기로 운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APKWS이긴 한데 이 개념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엔 우리나라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 시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로 미국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쭉 갔고 그다음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고 저렴한 APKWS를 개발해가지고 전력화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이거 우리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거 좀 우리도 써봅시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적으로 온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미국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자기들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CT 하는 이유 중에는 자기들이 사고 새로 하게 되면 아마 수천억의 돈이 또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이 비공탄을 만들면서 수출을 염두에서 굉장히 저가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발한 이루어진 저가의 단가를 결코 이루지 못할 겁니다. 미국도 그거 알기 때문에 FCT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자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앞으로 우리 해군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네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선도 잘하지만은 무인수상전 기술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비공 체계를 무인수상에 탑재했을 때 뭐 사거리하는 건 통신만 되면 무한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전 범위를 굉장히 늘릴 수 있고 자함에서 직접 교전하지 않고 원격에서 교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함의 이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비공체가 탑재된 그 무인수상기의 소요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공기부양정 대응으로 네,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렇죠. 네. 그게 개발되는 시점에서는 절박했던 게 북한의 공기부양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격하는 목표가 아무래도 연평도라든가 서해 5도 같은 그 접경 해안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해안 방어를 하던 게 6.25 때 쓰던 전차포들이 대부분 상당수였어요. 6.25 때 쓰던 M36 전차의 주포나 아니면은 60년대 도입됐다 퇴역한 M47 전차의
주포를 포탑에 떼어내가지고 오래된 노후화된 포다라는 것도 포고 또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한 발씩 포탄을 넣어서 쏘는 단발식입니다. 그거를 조작하면 그거는 전차병입니까 포병입니까? 포병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쪽 해병대에서 운영하던 분들이 병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기본적으로 이미 전차가 아니라 포만 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공기부양제형이 고속으로 막 때려 올렸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주셔서 쏘냐 그것도 의문이 됐고 왜냐면 완전히 수동이에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포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기부양정의 고속기습의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지금 서해오도 지역에 방어용으로 지금 비궁이 트럭에 탑재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엄청나게 높은 마스트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의 보트까지 포착을 해서 조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또 다른 해상 무기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개발자로서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우신가요? 비공 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기 부양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료상 탐색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연료상 탐색기가 적용된 경우는 이제 적용을 하면 표적 근처까지는 이제 관성부이라는 걸 통해서 날아가고 표적 근방에 이르게 되면은 탐색기가 눈을 뜨고는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추적하는 이제 보통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이라고 하는데 눈 달린 히드라군요, 완전. 예,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 2.75 유도 라켓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국만이 발사 후 망각 방식이고 나머지는 다 APKW, WS처럼 세마이큐브 레이저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레이저를 쏴서 이제 반사되는 걸 추적하는데 그 나름대로 특징은 여러 가지 표적, 여러 개 표적이 있을 때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해상 표적의 경우는 해상 표적은 이제 특성상 파도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조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파도 때문에 움직이니까. 예. 반면에 연료상 탐색기는 발사와 망각 방식이나 좋은 장점이 있지만 함정이 달리다 보면 표적 함정 주변으로다가 물보라가 막 일어납니다. 이 웨이크나 물보라가 연료상 탐색기를 봤을 때는 표적하고 막 표적을 뒤집어 싸가지고 표적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좀 어렵고요. 또는 이제 다수로 오는 표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전하다 보면은 내가 첫 번째 표적을 맞추면 거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옆에 표적을 쏘려고 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쪽을 조준했지만 탐색기는 오조준에서 이쪽 불나는 쪽으로 많은 시행 오차를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비궁이라는 체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이저 반응 유도 방식이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그 방식입니다. 여기 매버릭 영화를 보면 그 톰 크루즈가 떨어뜨리는 폭탄이 그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톰 크루즈 아니면 다 아무도 못 맞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주인공이라 그래요. 예.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네. 주인공 말고는 아무도 못 맞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인공이 있어도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서해가 해무, 그러니까 바다 안개, 이게 굉장히 세서 이 레이저 유도식 무기들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그 결론을 딱 내리고 그래서 지금 그 레이저 유도식 대한미사일을 포기한 전례가 있거든요. 레이저 유도 방식은 워낙 오래전부터 쓰였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싸서 사실 미국이 그 방식으로 간 것도 단가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연료상 탐색기를 고집을 했던 게 결국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도 기술의 정점에 탄도탄 유격 체계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 다층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AMD 한국형 유격 체계의 중심이 바로 천궁2입니다. 천궁2가 지난달 이라크 수출이 확정이 됐는데 벌써 이거 세 번째 중동 수출이죠.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최근 이라크 이렇게 잇따라 선택이 됐죠. 지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미국의 패트리엇이 대표적인 사례고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아라비아도 패트리엇을 이미 도입을 했고 또 추가 도입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패트리엇 같은 경우는 일단 성능은 검증이 됐지만 비싸고 여기저기서 찾는 무기다 보니까 납기가 좀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방공망의 밀도를 높이고 싶은 그런 나라들은 좀 답답하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 S-400 같이 뭐 상당히 고성능의 방공체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가 S-400을 도입했다가 F-35 전투기를 수출을 금지당했어요, 미국한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대외 관계에 있어서 도입할 때 상당히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하고.
그렇다고 중국제를 도입한다? 아직까지 중국제를 믿긴 약간 좀 불안한 면도 있고 또 중국제도 러시아제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꺼리는 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연합제 NP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탄도미사일 유격 능력 같은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초이스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인데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제 무기를 못 삽니다.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여건이 도저히 그걸 샀다가는 정치적인 자살행위예요, 국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을 돌린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 탄도탄이 종말 단계의 비행 속도를 보면 총알 비율을 많이 드시는데요. 탄도탄은 그거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종말 단계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도탄을 요격하는 기술은 정말 극소수 나라에서만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탄도탄 요격 기술은 그 걸프전을 통해 갖고 그 무기 체계 효용성이 일반에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개량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팩2, 팩3 이렇게 이제 쭉 발전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핵 위협하고 탄도탄에 대한 이제 위협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삼축 체계에 대한 이제 무기 체계 개념을 수립을 하게 되고 삼축 체계 중에서 KMD라는 다층 방어 무기 체계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하게 되는 천궁은 그 다층 방어 체계 중에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갖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돼 갖고 방금 말씀 주신 나라들에서 과연 무기 체계가 효과가 있을까? 정말 한국군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무기 체계인가? 그런 부분에 이제 질문들이 많았었고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실제 탄도탄 요격하는 사격도 참관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공군 포대도 방문을 해서 한국군이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운용 상황도 다 보고 이 무기 체계가 정말 시험 평가가 잘 됐고 한국 공군에서도 아주 효용성 높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고객들이 알게 됐고요. 그런 이제 신뢰가 얻어지면서 그 UAE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빨리 내려오라고 할 때, 야 총알처럼 내려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팀장님 회사에서는 탄도탄처럼 내려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위협 중에 하나가 또 포병입니다. 근데 포병 중에서도 또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것들의 위협은 워낙 숫자가 많기도 하니까 이 천궁만으로는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LAMD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방사포라는 걸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전에는 그 방사포나 포병 사격이 있을 때 적의 포병이나 발사대를 선제 공격하는 아니 선제 공격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단기간에 공격으로 처리하는 그걸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모자란다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어 수단도 같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이언돔하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하고는 좀 1대1 비교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진짜 인구 밀집지대 대부분을 다 막아주겠다. 출발은 거기서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꽤 넓은 면적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이 쏘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야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이런 쪽에서 쏘는 로켓 공격이 주다 보니까 많이 쏜다고 하면 몇백 단위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몇백만 쏘고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또 엄청나게 다른 장사정 포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울 및 수도권 전체를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하듯이 쫙 커버하기는 약간 좀 어렵긴 해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LAMD는 뭐 수도권 전체를 딱 보호해준다기보다는 핵심 요충 지역들에 대한 보호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안보상 안 좋아지면 역세권처럼 LAMD권에서 살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 나올까요? 글쎄요. 근데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LAMD 보호를 받는지 아마 기밀이 될 거예요. 아직 그리고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네. LAMD는 아마 해궁이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저층에 대한 방공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일각에서는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천마 단거리 방공 미사일
이것까지 대체하는 용도로 쓰면 어떻겠냐고 얘기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마침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LAMD가 이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조기 전력화를 위한 사업 계획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LAMD 구축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LAMD가 전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 아이언돔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저층 항공망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오래된 무기 체계들 중심이에요. 발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아까 말씀드린 천마 같은 경우 사실 80년대에 개발돼서 90년대에 전력화된 체계지 않습니까? 또 기술적으로 구식화된 건 둘째치고 노후화된 무기라 그것들도 바꿀 상황이 됐거든요. 항공망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쪽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비슷한 이름의 무기가 두 개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천궁1하고 천궁2는 어떤 점이 다르죠? 천궁원은 항공기 요격을 주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 체계로 개발이 됐고요. 천궁2는 탄도탄 요격을 핵심 임무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천궁1은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요격에 적합한 탄두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근접 신강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위력 증강형 탄두라든가 이런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 천궁2는 이제 탄두탄을 이제 완전히 요격할 수 있게 히트킬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요. 킬이라면 직접 들이받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트킬 기술은 사실 패트리어트 MSE에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 있는데 천궁이 갖고 있는 기술은 패트리어트 기술에 절대 지지지 않는 거의 뭐 최상위급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당만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미사일 관련된 영상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원래 미사일은 이렇게 불을 막 뿜으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처음 발사됐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약간 공중부양하듯이 미사일이 한번 훅 이렇게 싹 뜬 다음에 네. 공중에서 방향을 싹 잡잖아요. 뭔가 약간 춤추듯이 방향을 딱 네. 잡아가지고 다시 공중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싹 날아가는 거. 그 콜드런치 기술 요거 굉장히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천궁의 콜드런치를 적용한 이유가 한국 지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지형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저도 얘기는 들었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형에 대한 조건보다도 작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360도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형 발사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경사형 발사대는 표적이 오는 방향으로만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드런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유도탄이 바깥으로 나와서 표적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360도 교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적은 발사대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방향의 적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한 런치 방식은 이제 부산물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화염하고 그 부산물 때문에 적한테 이제 노출될 위험이 되게 높은데 콜드런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봤을 때 그 한국의 어떤 산악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이 승책을 봤었는데 천궁2가 이제 중동 지역에 출할 때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패트리 같은 경우는 너무 후폭풍이 심한데 모래 일어나면 그 후폭풍들이 결국 다른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천궁 같은 경우는 콜드런치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는 장점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앞서 천궁이 중동의 세 번째로 수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출까지 오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라크 수출은 빠르게 결정이 됐고 발표도 빠르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업과 약간의 잡음도 있었고 지금 그게 조율 중인 과정이죠. 어떻습니까, 팀장님? 방산 수출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비즈니스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방산업체들이 잘 협력해서 수출을 해가는 게 이제 생각이 들고 저희 어쨌든 LIG에서는 그 관련 회사들하고 잘 연합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모션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패트리어트라는 시스템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해당된 나라에 원하는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뢰를 주는 것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나라의 환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산업적인 환경도 있고 그 군사적인 환경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은 늘 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방산물자에 대한 소요가 많고요. 근데 내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그 무기 체계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늘 사와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인가요, 71년인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었었는데 동일한 마음을 이제 중동 국가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2030이라는 걸로 해갖고 어느 정도 이상의 현지 생산이 되지 않으면 방산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이제 산업 다변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신뢰를 주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들었고 돈을 벌어오려면 우리가 좀 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방산 수출을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 그러면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크 부대가 가 있거든요. 그 파병된 부대가 그 나라에 그 굉장히 많은 신뢰를 줬었고요. 그런 신뢰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신뢰가 결과적으로 들어온 게 또 천공 수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라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라크는 실제 아무런 방공 체계가 없고 현재 이란이 탄도탄이 날아갈 때 이라크를 넘어서 날아가거든요. 내 위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아무 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그 방공 무기 체계를 조달을 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이제 빨리 이루어지게 된 거죠. 미사일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고려 시대엔 주화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조선 시대에도 미사일이 있었을까요? 조선 시대의 로켓 무기라고 하면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신기전이라는 무기인데요. 뭐 영화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무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양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51년 음력 1월 4일 기록을 보면 평안도에 중신기전 3,000발과 소신기전 4,000발을 보내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로켓 무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특수 무기로 만들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7,000발 정도를 한 개 도에다가 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소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로켓으로 추진해가지고 날아가는 화살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면 중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부분에 화약을 따로 더 달아가지고 이런 폭발하고 불 지르는 기능 같이 있는 진짜 요즘 로켓 무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수천 발씩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도 뭐 10,000발 단위로 생산을 해서 배치를 했을 텐데 이렇다라는 거는 1451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로켓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나라도 세상에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선에서 이런 무기를 많이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때가 좀 절정기로 제일 많이 사용하긴 했던 때이기는 합니다만 그 후에도 맥이 끊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이 됐거든요. 18세기의 열하일기나 뭐 이런 서적 같은 걸 보면 중국에 가서 불꽃놀이를 본 뭐 조선의 그런 사신 이런 사람들이 저거는 조선의 신기전하고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감상을 말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데 조선 시대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신기전은 이제 꾸준히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재밌냐면 우리가 흔히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배추김치 있잖아요. 빨갛게 만든 배추김치. 결구 배추라는 배추 품종이나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온 게 다 조선 후기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김치가 우리나라의 전통이 된 건 한 200~300년 그 안쪽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로켓이 우리의 전통이 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선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로켓이 더 우리의 깊은 전통 문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상한 비유한 김에 조금 이상한 비유 하나만 더 해보면
독일 하면 우리가 맥주로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맥주를 만들게 한 그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온 게 1487년이거든요. 이 문종이 신기전을 대량 양산한 것보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맥주를 전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약간 로켓을 더 전통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사일은 진심일 수밖에 없네요,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되실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임진왜란 때 해전을 하면서 썼던 무기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형상이 보면 요즘 로켓하고 형상이 되게 유사한 무기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장군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이니까 사실은 이제 화살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 이게 화살이 아니고 사실은 무슨 통나무 같은 거를 그쵸. 정말로 이제 미사일처럼 생긴 거를 이제 대포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쏘는 그런 상당히 좀 특이한 무기거든요.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언뜻 요즘에 약간 대한 미사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예, 좀 진짜 우리나라하고 뭐 좀 로켓하고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무기이기도 하죠. 미사일의 역사만 이야기해도 저희 오늘 뭐 밤을 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식 무기 체계로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미사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곰 미사일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베이스가 된 게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이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나이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된 시점에서 이미 미국에서 단종이 되고 앞으로의 그 어떤 부품 조달 이런 게 살짝 걱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좀 지대지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지만 멀리 떨어지는 적의 지상 목표를 사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전파를 표적적으로 쏘면은 그 전파를 따라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 방식이기 때문에 표적 지역에 대한 정확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지대지로 쓸 때는. 사실 지대공으로 쓸 때는 그렇게 명중률이 높은 미사일은 아니에요. 이 나이키 허큘리스를 베이스로 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곰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다. 1978년 9월 유도탄 종합시험기지에서는 우리 기술진이 그동안 개발을 거듭해온 각종 지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보라, 저 거세게 뿜어내는 불기둥, 이 얼마나 장한 순간인가. 저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 그것은 민족 중흥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우리들의 결의요 함성이다. 이게 지금 백곰을 개발하게 된 경위도 이제 북한이 점점 뭐 프로그 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같은 어떤 탄도 미사일 획득을 자꾸 획책을 하니까 우리도 대항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아마 1971년에 대통령으로부터 개발 지시를 받아서 개발이 진행되고 78년에 국군안의 행사에 일반 공개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거리 180km에 탄두 중량 1000파운드 이렇게 잡혔어요. 사실 이게 바로 딱 이 백곰의 성능인데 미국이 아니 내가 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티격태격을 하다가 아 좋아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봐줄게라고 한 게 그 백곰의 성능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있는 거를 뺏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뭐 사실 그 정도 사거리면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미사일 확산 방지 조약 이거에도 위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300km거든요 그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래 니네 그 자체 방위권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허용해주겠지만 더 센 건 만들지 마라 어떤 이런 차원에서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양산이 안 됩니다. 1979년 80년 사이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죠. 그러고 나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단 백곰 사업이 취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백곰 자체는 양산이 안 되고 끝났습니다만 맥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83년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죠. 그러면서 50하국 정권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이거 북한 상대로 우리도 어떤 자체적인 타격력이 역시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백곰을 개발했던 노하우를 어느 정도 기초로 삼아가지고 현무1 지대지 미사일을 만듭니다. 근데 현무 같은 경우 물론 똑같진 않지만 백곰하고 외관상으로 상당히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백곰의 개량형이고 그 한마디로 백곰의 현대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백곰보다 좀 더 명중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78년에 저희가 백곰을 개발했을 때가 전 세계 탄도탄 개발에서 7번째입니다. 북한보다 당연히 빨리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족쇄로 잡혔던 게 미사일 지침입니다. 미측하고 된 미사일 가이드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는 180km, 탄두 500km를 넘으면 안 돼. 그게 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저 머릿속에는 유도탄은 180km가 그냥 그 당시 항상 빌도탄 180km밖에 안 돼. 그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 사거리는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돼서 뭘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누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사일 지침이 바뀌면서 300km, 뭐 800km, 2021년에는 이제 제한이 없어지면서 근래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보시면 현무3, 현무4, 현무5가 나오는데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동안에 개발된 이제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지침이 해제되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각종 연구 개발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발 그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800kg, 500kg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게 다 해제가 되면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에 어떤 기술적인 도약이 생겼고 2000년도부터는 이제 부흥 시기로 와서 지금은 상당히 정점에 와 있는 시기가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나라가 러시아 무기에 관한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러시아 무기를 많이 들여왔다라는 그 시대에 얽힌 이야기들이 꽤 많이 여러 가지 무기에 서려 있는 편인데요. 듣자 하니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도 불곰 사업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정말로 있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불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곰 사업 자체는 이제 그 당시에 뭐 불에 나는 공기부양정, 그다음에 휴대용 대공유도탄, 그다음에 민스크라는 또 항공모함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물자적인 측면에서는 받아왔지만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별도 활용은 없고 별도의 제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지난 여름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준 종목들이 활, 총, 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의 전사들은 활, 총, 칼을 이렇게 잘 다루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고 또 관련 밈도 유행을 했었는데 특히 그 양궁은 30년째 우리나라가 넘사벽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양궁도 잘하고 또 유도 무기도 잘 만드는 명중에 집착하는 이유, 잘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궁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유도 무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IT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유도 기술에 필요한 각종 이런 전장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다는 거, 그 기반이 튼튼해서 많은 걸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수명이 짧은 수명이 1, 2분밖에 안 되는 어떤 날아가는 로봇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사됐다, 내가 태어났구나, 어디가 내 목표인지 갔다가 들이받는다. 한 2분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로봇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 다 자동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서 가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IT 산업이 튼튼하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자산이죠. 반도체 공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 산업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IT 산업의 결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전자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어떤 딴 나라를 군사적으로 제재하겠다라고 하면 제재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주요 고성능 반도체들을 다 제재를 해버리면 미사일의 다른 부분 하드웨어를 잘 개발해도 소형으로 들어가는 이 컴퓨터 부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 미사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는 이런 게임기 같은 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출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게임기를 사다가 그걸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반도체를 뽑아서 미사일이나 무기 개발하는 데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수출이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실제로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같이 제재 많이 받는 나라에서는 미사일 그런 표본 같은 게 떨어지고 나면 그걸 분해해가지고 이 반도체는 세탁기에서 뽑아낸 반도체구나. 뭐 이 반도체는 무슨 자동차에서 뜯어낸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라고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반대로 우리는 이 IT 산업의 기반이 튼튼한 게 이런 유도 무기 개발에 좋은 그런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약간 성향이 압정형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정이 왜 끝에 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냐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드는 게 깊습니다. 사실 유도 무기를 보시면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전자기술도 들어가고 광학기술, 화학기술, 기계기술, 그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 관련된 기술은 기본이고요.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각 부분에서 그 기술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각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집중력 있게 그 기술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국가연에서 그런 것들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무기 체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국궁은 물소불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물소불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옛날부터 일일이 수입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라면은 수입이 힘든 물자라도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든다 할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실제로 국궁이 성능이 일본 화활보다 나아요. 최무선이 고려 시대부터 벌써 화약을 어떻게든 조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그만큼 장거리 투사 무기 옛날부터 진심이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게 우리나라가 결국은 모든 방향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이 모든 적국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국력이 센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한 멀리부터 적을 처리하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게 잠재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또 임진왜란 때도 보면 사실 우리가 조총에 당했다고 해서 화약 무기가 발달 안 한 나라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조총만 없다 뿐이지 그 외에 다른 화학 무기 분야들은 모두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뭐 사실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 왜군을 그렇게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포전력에서 우리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고려시대부터 왜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본 쪽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병 접전 등 뭐 칼싸움, 창싸움 이것저것 우리보다 좀 잘하다 보니까 거리를 둔 원거리 전투에서 제압을 하려다 보니까 포가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을 타고 지금까지 이어진 면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좀 우리보다 우월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멀리부터 적을 상대해야 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맥락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언급된 신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궁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모델들이 꽤 있죠? 예, 이 신궁은 흔히 얘기하는 맨패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맨 포터블 에어 디펜스 시스템. 이게 2005년에 개발됐다고 하죠, 맞죠? 예, 그리고 무게가 전체 시스템 중량 한 20kg이 조금 안 되고. 근데 휴대용이라고 부르나요? 사람이 나눠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고 쏠 수는 없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러니까 휴대용이라고 그래도 진짜 스팅어나 러시아 이글라 같이 어깨에 직접 메고 쏘는 게 아니라 거치대를 딱 세워놓고 그 거치대에 얹어놓고 사수는 거치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 이 거치식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어요. 뭐 이런 거는 급하게 적기가 났을 때 급하게 꺼내서 쏠 수 없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케바케예요. 우리나라에 신궁할 때 디자인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프랑스의 미스트랄이거든요. 근데 이 미스트랄 같은 경우도 거치식이지만 그게 많은 나라에 수출이 돼서 지금도 애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고 민첩하지 못해서 못 쓰겠다는 말을 한 나라에서도 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들고 있으니 사실 스팅어도 16kg이나 돼요.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래 메고 있으면은 엄청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꺼내서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오래 기다릴 거면은 받침대 세워놓고 앉아서 쏘다가 적기가 나타나면 그 방향으로 쫙 돌리는 게 차라리 민첩성도 있고 사수 피로도 예방할 수 있고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운용 전술 개념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성능은 이제 사거리 자체로 보면은 스팅어라든가 이글라 다른 체계들도 한 5km 정도고 탄두 위력 같은 경우도 대체로 비슷한데 그러니까 스팅어와 미스트랄의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나쁘진 않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팅어가 16kg라고 하는데 16kg면 저희 집 애 무게거든요. 이거를 휴대용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유모차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그러네요. 펼쳐놓고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사실 스팅어가
받침대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특수부대나 보병이 들고 다니면 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군들도 이거 어떻게 메고 다니냐고 차에 싣고 다녀요 결국은. 이게 말이 쉬워서 휴대용이지 휴대가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휴대용이란 점에서 유명한 현궁이란 게 있습니다. 한국판 제블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현궁은 어떤 미사일인가요? 이 현궁은 2016년부터 양산이 시작된 대전차 미사일, 즉 적의 탱크를 잡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사람이 들고 이건 진짜 들고 쏘는 거예요. 예. 한 3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죠? 아무래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들고 쏠 수 있지만 확실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냥 사람이 막무가내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 전술 차량의 거치에서 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는 최초로 발사 후 망각형, 한마디로 쏘고 나면은 내가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게 유도 방식이 일단 조준 장비로 적의 표적을 포착했다. 그럼 그 영상을 미사일에 입력을 해주면은 미사일이 쏘고 날아가면서 자기의 연령상 탐색기로 그 기억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그러니까 실루엣이 일치하는 표적을 찾아가요. 말 그대로 적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수는 쏘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전에 쓰는 토우라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거든요. 흑 인형이 아니라 토우입니다. TOW. 이 토우는 쏘면은 발사돼도 사수가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수가 조준기로 계속 표적을 따라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준기가 딱 지켜보는 그 지점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적이 그 발사 지점을 파악하고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미사일 명중을 포기하거나 내가 목숨을 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이 발사기에 드는 조준 장치 이거를 떼가지고 따로 연령상 어떤 관측 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준 장비만 들고 이렇게 밤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이것만 떼서 보다가 표적을 발견하면은 곧바로 미사일에 결합을 해가지고 쏴도 되고. 이게 사거리는 한 2.5km라고 대원 표현 나오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나와요. 발사를 했는데 표적이 3km밖에 있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차가 아니라 진짜 작은 표적에 대해서 심지어 제원표상 써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까지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꽤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 토 같은 경우는 정면을 쏘면 정면만 맞습니다. 위로는 못 쏘고. 근데 이거는 원하면은 표적의 정면을 때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곡사를 해가지고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전체에서 취약한 부분이 위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적의 뚜껑을 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하기도 힘들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제블린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개발 컨셉 면에서 미국의 제블린을 많이 참조하긴 했거든요. 다만 더 나중에 개발된 점도 있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선진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가볍습니다. 경공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수가 표적을 딱 지정하면은 내가 현궁을 쐈을 때 얘가 맞출 확률을 딱 표시해 줍니다. 사수가 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 정도 맞출 수 있겠다는 걸 어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집어넣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야구할 때 타석에 들어서면 타율을 알고 있는 거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수가 쏴도 되겠다 그런 걸 딱 확신할 수 있고 대전차 유도탄의 중요한 거는 유도탄을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90cm 이상을 뭐 뚫고 들어가는 그 정도의 관통력을 텐덤 탄두라 그래가지고 탄두가 두 개가 이게 직렬로 붙어가지고 전방 탄두가 들어가면서 전면을 다 가열시키고 뒤에 들어가는 탄두가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이중 탄두로 되어 있습니다. 궁 시리즈의 마지막 함대공 요격 미사일 해궁입니다. 해궁 군함을 지키는 최종 병기라고도 하는데 이 해궁 어떤 미사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해궁은 이 함정의 방공을 위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하늘을 향해 쏘는 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켜주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20km 범위라고 하죠. 얼추. 20km면 제일 가까운 걸로 사실 치나요? 바다는 워낙 넓으니까요. 그 전에는 미국의 RAM 램이라고 한 12km 정도 사거리를 가진 어떤 근접 방공 미사일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미래 위협의 세력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우리도 점점 함정을 많이 건조하는데 그걸 다 수입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까 이 램을 대체할 국산 단거리 방공 함대공 미사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 해궁입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됐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2018년에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하여간에 비교적 최근부터 양산이 시작된 미사일이고요. 이중 시커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의 시커를 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전파 탐색기, 또 하나는 그 IIR 탐색기죠. 열상 시커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기상 조건이라든지 전자전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표적이 뭐가 날라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 설 수 있고 또 다목표 동시 대응이 우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표적에다가 이 배에서 이 전자파를 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파를 반사된 걸 미사일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궁은 능동형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상대해야 될 때 유리하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 물건이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미사일이 나타났는데 램 같은 경우는 발사관을 위협 방향으로 일단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 없이 곧바로 위로 쏜 다음에 미사일이 알아서 필요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램보다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5개의 궁 시리즈, 비궁부터 천궁, 신궁, 현궁, 해궁까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렵게 이렇게 개발자들을 모셨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사실 미사일 개발은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테스트할 때는 오지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 그럴 때 힘든 일 많으시죠? 예,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 서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무가 많이 낍니다. 그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되려면은 그 해무가 거친 상황에서 비행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행 시험장에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냥 기다리지는 않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낚시 큰 물고기는 못 잡고 조그마한 물고기 잡으면서 시간 보냈던 경우도 있고. 유도무기는 단발 승부기 때문에 쏴서 그냥 잘못됐네라고 쏘는 순간 벌써 실패입니다. 내가 그다음 늦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기를 유도탄 비행 시험은 성공 천국, 실패 지옥이라 그럽니다. 방위산업 불모지에서 이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의 유도무기 성능을 가진 미사일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당장 뭐 앞으로 새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들도 열심히 새로 개발해야 되고 기존에 개발된 체계들의 개량도 정말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궁에 해당하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아마 기본형이 MR 중거리형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형화되고 사거리가 짧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거리가 뭐 20km가 넘어가는 NLOS형까지 정말 다양하게 버라이어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한테도 여러 가지 어떤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군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표적을 상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궁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헬기에 장착하는 천검이라는 미사일도 만들었지만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지 않고 좀 계속 어떤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에는 헬리콥터라든가 항공기가 표적이었다면 이제는 또 드론이 또 골칫거리거든요. 이제 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시커라든가 여러 가지 개량을 할 필요가 있고 하여간에 수출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요구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유도 무기들을 새로 개발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존 것들의 개량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생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신의 기술을 적용을 하고 품질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실제 훈련이라든가 실질 상황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예측 못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연구개발 쪽으로 돌아가서 순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왜 개발 단계에서 미리 식별을 못하고 개발을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는데 연구원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게 그 발견된 문제점이 그 연구개발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무기 개발 절차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도무기 개발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수출 이야기 여기서 안 할 수 없겠죠. 특히 이 비궁과 천궁은 K방산 수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비궁, 미국의 연내 수출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회사의 주가를 책임지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요? 그래서 비공 FC가 성공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미측도 이제 비공에 대해 성능을 확인한 상태지만 그러니까 비공 수출이 미국에 되기까지는 미국의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소요 제기나 행렬 처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천궁2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꿈은 10개 국가 이상의 천궁2를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천궁2를 이용을 해서 각국의 공군들이 모여서 같이 사격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궁대회 다음에는 이제 천궁대회군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밀톡 시즌2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번 이 서울에서 먼 창원까지 내려와 주신 신의 한수 곽재식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초등학교까지 경상남도에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고향에 오는 것처럼 정말 반갑고 즐거운 느낌이었는데 또 특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딴 방송에서는 이제 출연을 하면 뭔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털어놓고 이거 팔고 간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방송에서는 항상 좀 많은 걸 배워가는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방송이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즌 3, 시즌 4도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품어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밀톡 시즌 1, 2를 할 수 있었던 힘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방산업체 그리고 방산 관련 기관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K방산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 밀톡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밀톡 시즌2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미국 국가에서 딱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부분 말고 음이 딱 높이 올라가는 부분 And the rockets red glare 한 되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사가 Rockets Red Glare거든요. 미국 국가가 생긴 배경이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잖아요. 영국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영국군이 로켓으로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꿋꿋하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지금 국가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좀 로켓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애국가 가사를 많이 바꾸게 된다면 뭐 무궁화 삼천리 로켓 강산 막 약간 요 정도 살짝 바꿔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요. 네.